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가장 어두운 파도를 만났을 때 누가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조용히 바다로 밀어넣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흐르고 방 안의 조명은 낮게 내려앉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서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독은 서서히 퍼져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어디쯤 머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했고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나? 곱씹다 보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어가곤 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사람 중에도 이런 피로감을 주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수들과 논문을 쓰며 가족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저도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날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무던히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 그 착한 척 하느라 참았던 것들이 제 영혼에 가장 깊은 흉터를 남겼더군요. 10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사람 얼굴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물론 제 얼굴의 견적은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과 속이 투명한 유리잔 같지만 어떤 이들은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빈 상자 같습니다. 문제는 그 포장지가 너무나 달콤하고 화려해서 처음엔 속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본성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찰나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이 오가거나 사회적 지위가 걸린 중요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천사 같은 가면을 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적 서열 인지 체계가 불가동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할 때 아주 신망두터운 동료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학내 행사에도 늘 앞장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직원 식당에서 그분의 진짜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배식하던 아주머니가 국물을 아주 조금 흘렸는데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조심 좀 하시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멸시와 짜증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의 그 온화한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그분은 몇 년 뒤 약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큰 불명예를 안고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류학적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격언 말입니다. 식당 직원, 경비원, 택시 기사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가 당신에게 친절한 이유는 단지 당신에게서 빼먹을 이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득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그 화살은 반드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식당 아주머니께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자기 집 강아지한테 간식 안 뺏기는 사람 못 봤습니다. 본질적인 강함이 없으니 만만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고작 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성이 주는 편견 때문에 그 직관을 무시하곤 하죠. 학벌이 좋으니까,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라는 핑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격이란 게 참 비싸요. 명품 가방은 할부라도 되는데 이건 인생 전체를 걸어도 할부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함께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할 때 그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만약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타자화하며 함부로 대한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거리를 두는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은 편협한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는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안전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요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집요하게 책임의 화살표가 우리를 향해 휘어지는 순간들이죠. 잘못은 분명 저쪽에 있는데 밤잠을 설치며 죄책감을 짊어지는 쪽은 이쪽이 되는 기묘한 구조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습기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영혼의 기둥을 썩게 만듭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피해야 할 유형은 바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처럼 100년을 넘게 산 사람도 하루에 대여섯 번은 헛발질을 합니다. 아침에 돋보기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 예사실이고 가끔은 제 나이조차 헷갈려서 내가 벌써 세 자릿수였나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제 기억력은 이제 1070ti 그래픽 카드로 최신 게임을 돌리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만큼은 명확히 기억합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심폐소생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실수는 비로소 서로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간단한 한마디를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고 자기가 확인을 안 했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자기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선 늘 기상천외한 핑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 예약 앱이 좀 이상하더라고. 네가 그때 말을 좀 애매하게 했잖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화려해지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신의 체면이라는 유리, 성벽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넘게 알고 지낸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읽는다고 자부했던 직이었죠.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그 친구가 기차표 예매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역에 도착해 보니 표 날짜가 어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당연히 친구가 아차,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야, 네가 날짜를 헷갈리게 말해줘서 내가 이렇게 끄는 거 아냐? 나는 분명히 네 말대로 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제 휴대폰 속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찍어준 기록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저는 끝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내가 좀 헷갈리게 말했나 보다 라고 넘겼죠. 왜 그랬을까요? 70년 우정을 기차표 한 장 때문에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야 했을까? 왜 나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내 진실을 희생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관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어느새 전담 사과 담당자라는 고약한 직함을 달게 됩니다. 원래는 상대가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혹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무엇을 해도 뒤끝이 찝찝하고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며 결국 갈등이 생길까봐 상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상대의 부서지기 쉬운 자존심을 관리하고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가혹한 노동 말입니다. 학술적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런 현상은 자기 고양적 편향 self-serving bias, 이 극단화된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곁에 있는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미안해 대신 너 때문에를 먼저 외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여러분의 마음보다 자신의 완벽함이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후에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영어 단어 아폴로지가 고대 그리스어 아폴로지에서 왔는데 원래는 자기 변호라는 뜻이었다는 사소한 잡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천 년 전 그리스에 머물며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21세를 살고 있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변호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상대에게 너는 나에게 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언의 허가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 양보하면 상대는 두 발을 요구하고 여러분이 한 번 대신 사과하면 상대는 다음번에도
당신이 죄책감을 수고해가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책임을 나누어 가질 때만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시소 위에서 불안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인 희생일 뿐입니다. 70년 우정이라 해도 그 우정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위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이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처가 가장 깊게 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누군가와 크게 다퉈볼 때보다 내가 정성껏 꺼내놓은 마음이 상대에게 가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져 버릴 때일 겁니다. 분명히 마주 앉아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기분,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의로는커녕 내 이야기가 상대의 경험담 아래로 파묻혀버리는 그 묘한 허탈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넘어 영혼의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00년 넘게 관찰해온 대화의 독재자들은 대개 공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 아주 유능한 대화가처럼 보입니다. 말주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으며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는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 나도 잘 알지. 나도 예전에 말이야. 라며 대화의 핸들을 자기 쪽으로 확 꺾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세가 넘어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에 잠도 못 이루던 어느 날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를 만났죠. 요즘 밤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가슴이 너무 시려 그 떨리는 고백에 친구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도 그래.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코를 너무 골아서 나도 각방 썼잖아. 근데 없으니까 또 허전하긴 하더라고. 근데 저번에 우리 애들이라며 자기 집안 자랑과 불평을 20분 동안 늘어놓더군요. 그 어르신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워요.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친구 이야기만 실컷 듣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집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관으로만 쓰려 합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정서적 상호 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의 결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 결을 느끼기보다는 모든 외부 자극을 자기 중심적인 데이터로만 처리하는 인지적 오류에 빠진 것이죠. 쉽게 말해 상대의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기 이야기를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느새 리액션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유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추임새를 넣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볼 틈이 없죠.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공허해집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졌을까 고민하게 되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주고받아야 채워지는데 여러분은 쏟아내기만 하고 채워받지는 못했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듣는 역할을 너무 충실히 했는지 모임이 끝나고 나니 누군가 제 어깨에 모자를 걸어두려 하더군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식용 옷걸이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제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증거겠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눈은 눈꺼풀이 있어서 닫을 수 있지만 귀는 덮개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남의 말은 항시 열어두고 들으란 뜻으로 설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독재자들은 귀 대신 입에만 모터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숨은 언제 쉬나 걱정될 정도로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주변에 산소 농도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아마 나무라도 한 그루 옆에 심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옛 격언에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만 지혜는 타인을 품으려 하죠. 진짜 깊은 관계는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나는 더 아파라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 내가 기쁘다고 할 때 나는 더 좋은 일 있어라고 찬물을 끼얹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화를 경쟁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는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응수하고 여러분이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자기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고 자랑하듯 말하죠. 불행 배틀이라도 열린 걸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이 재미없어서 그러나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하려 했나 하는 자책은 금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표현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입니다. 간장 종지에 바다를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상대가 처음부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귀한 진심을 굳이 그 좁은 곳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화의 균형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상대가 내 문장을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날씨 이야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가벼운 화제로만 시간을 때우고 깊은 속마음은 아껴 두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100년을 살다 보니 사람의 말수가 줄어드는 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 지혜 때문이더군요. 저도 요즘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조용히 10까지 셉니다. 10을 다 세고 나면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 있을까요? 아니요. 보통은 100까지 세워야 하더군요. 그럴 때는 그냥 허허 웃으며 거리를 두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억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의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따뜻한 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속성이 있어서 한번 입 밖으로 새어나가면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말이라는 화살도 시일을 떠나는 순간
제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타인의 심장에 박히거나 길가에 버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옮기고 다니는 사람, 소위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자식의 아픈 손가락,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 혹은 말 못할 금전적 고통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에게나 꺼낼 수 없기에 우리는 고심 끝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제발 비밀로 해줘. 이 문장 속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내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당신이라는 금고에 맡기겠다는 처절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신뢰를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값싼 안된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수십 년 전 제 연구실에서 일하던 아주 성실한 조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 저에게만 조심스럽게 추천서를 부탁하며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교수님이 제게 오더니 그 조교 집안이 그렇게 엉망이라면서요? 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알아보니 그 학생이 의지했던 다른 선배 조교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는 편리한 핑계를 대며 학과 전체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찾아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라고 자책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학술적으로 보면 이런 행위는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엑스체인지 티리의 부정적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비밀은 신뢰를 쌓는 도구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 자신의 정보 우월성을 과시하고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교환 가치로 쓰이는 것이죠. 즉,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라는 욕망이 상대의 아픔보다 큰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영어 단어 시크릿 비밀은 라틴어 시크리투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분리된 것 혹은 따로 떼어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비밀이란 본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마땅한 신성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격리된 공간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구경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신의 신의 시작이다라는 격언은 100년을 살아온 제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께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처음엔 천사처럼 다가와 온갖 호의를 베풀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래를 제안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꾸준히 여러분을 챙깁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고 산책길에 들렀다며 안부를 묻고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냐며 살뜰히 굽어 살피죠. 우리는 그 따뜻함에 무장해제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싶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보증 좀 서달라거나 명의만 좀 빌려달라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부탁을 말이죠. 여러분이 원칙에 따라 거절하면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은 180도 돌변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이럴 줄 몰랐네.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와 계산이 뒤섞인 목소리죠. 그들에게 여러분과의 관계는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런 이들을 저는 정서적 상호, 호혜성의 비대칭적 왜곡을 즐기는 이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친절이라는 미끼를 던져 심리적 부채감을 만든 뒤 그것을 현금화하려는 술책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비밀은 나중에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볼모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비밀도 다 아는데 설마 거절하겠어? 라는 무언의 압박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차라리 제 컴퓨터에 있는 1070D 그래픽 카드가 더 인간적입니다. 적어도 그 녀석은 열받으면 화면이 멈출지언정 제 뒤통수를 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쉽게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다른 이에게 쉽게 팔아넘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고 운을 떼는 것은 사실 이제 곧 동네방네 소문날 예정인데 너도 미리 알고 있어라 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진짜 입이 무거운 사람은 애초에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고 묻지 않는 한 꺼내지도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비밀을 발설했다면 가서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런 이들은 대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잘되라고 한 소리다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테니까요. 그럴 땐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정보의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성숙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오늘 밤 여러분의 입술과 귀를 지키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주변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이는 사람, 즉 정서적 조절 장애를 겪는 이들이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마르며 그 사람과 마주하기 전부터 벌써 천근만근의 피로가 몰려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육체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의 폭풍에 휘말려 영혼이 늙어버리는 것이더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폭발을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커피가 5분 늦게 나왔다고 직원에게 날 선, 독서를 퍼붓거나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었다고 세상이 무너질 듯 욕설을 내뱉죠. 분노의 크기가 상황의 크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저 정도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지만 사실 그 분노는 커피나 교통체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에 켜켜이 쌓인 결핍과 불안이 가장 만만한 핑곶거리를 찾아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를 전치된 공격성, displaced aggression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좌절감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죠. 이때 옆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바로
감정의 방파제입니다. A. 그럴 수도 있지 차마 창피해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상대를 달래느라 진땀을 뺍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혹은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은 늘 전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이 말을 하면 화를 낼까? 저 표정은 또 무슨 의미일까? 대화의 내용보다 상대의 기류를 읽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편안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는 폭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미럴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해온다고 합니다. 즉 옆에서 누가 화를 내면 내 뇌도 마치 내가 화가 난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화내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단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백년 장수의 비결을 묻는 분들께 저는 늘 말합니다. 보약 챙겨 먹기 전에 화내는 사람부터 멀리 하세요. 제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세월 탓도 있겠지만 젊은 시절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느라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농담입니다만 제 똥차 같은 다리로 이제 도망치기도 힘드니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언 중에 자신의 노여움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건 전략과 힘으로 가능하지만 자기 안에 괴물을 다스리는 건 지혜와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괴롭힙니다. 바로 침묵으로 벌을 주는 유형이죠. 하루 종일 입을 꾹 닫고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소리 지르는 폭력이 태풍이라면 침묵의 폭력은 서서히 몸을 얼리는 동상과 같습니다. 둘 다 결론은 같습니다. 상대를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분노를 받아낼 의무는 단 1%도 없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무슨 인간 제습기라도 된 것처럼 제 옆에서 우울함과 분노를 털어놓고 뽀송뽀송하게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은 정작 저는 곰팡이가 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감정의 분리수거를 하셔야 합니다. 남의 쓰레기는 남의 집 대문 앞에 두게 하십시오. 특히 나한테는 화 안 내니까 괜찮아 라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그 화살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식당 종업원에게 향했던 독설은 내일 여러분의 사소한 실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외란 없습니다. 그들은 원칙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방아쇠를 당기니까요. 이제는 단호해지십시오.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만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그 선을 넘으려 한다면 아쉬움 없이 거리를 두십시오. 혼자 있는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관계가 주는 괴로움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큰 비극은 선량한 사람들이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혹은 변할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배설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무도 병든 가지를 쳐내야 더 크게 자라듯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나를 늘 검열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거절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따뜻한 사람들 곁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산 노인이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나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관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리에 몸을 맡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이 공기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베개 밑에서 아늑한 평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줄 다정한 영혼들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 그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눈을 감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할 더 가볍고 자유로운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느라 견디느라 그리고 누군가의 무례함을 참아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걱정의 끈을 놓고 깊은 잠의 바다로 침잠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꿈속에는 오로지 다정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100년의 시간을 먼저 걸어온 제가 진심을 담아 빌어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여러분의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듯 제 목소리도 이제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히 쉬세요.